여러분, 부자 되셨죠? 종부세 내세요. 꼭이요. 꼭이요. 그 14일 그 KB 금융연구소에서 부자 보고서를 냈어요. 그 부자 보고서는 매년 나와요. 예, 뭐 다른 데서도 내거든요. 그 하나금융연구소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부자 보고서를 냅니다. 예. 그런데 내용이 아주 쇼킹합니다. 그 누구를 부자로 보고 조사를 했느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주식, 채권, 예금 뭐 이런 게 이제 금융자산이잖아요. 이제 부동산 같은 이런 다른 자산은 빼고 이제 금융자산만 이걸 이제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놓고 이제 조사를 했다 이거죠. 예. 아, 금융자산 한 10억 원 끼고 있으면은 그 배당 뭐 이런 거 그 자고 있으면 뭔가 막 꽂히겠죠? 통장에. 이게 금융자산입니다. 그 2020년도 그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냐? 39만 3천 명. 예. 그럼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 명 치고요. 5천만 명 치고 그 10%는 얼마입니까? 500만 명. 거기에서 1%는 얼마입니까? 50만 명. 즉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40만 명이니까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2,618조. 그럼 2019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냐? 다시 말해 1년 동안 얼마가 늘어났냐? 21%. 여러분들 월급 21% 올랐어요? 2,618조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 2021년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입니다. 604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의 4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이 내년 예산의 4배 같은나 되는 돈을 금융자산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 GDP로 치면 얼마냐? 우리나라 2020년 GDP가 1,900조 정도 되니까요. 그거보다 1.5배가 많아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그 구성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10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10억에서 100억 가진 사람들 있겠죠? 또 100억에서 300억 가진 사람들 있겠죠? 그리고 300억 이상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초고자산가라고 하는데 이 300억 이상 가진 분들 이분이 이제 몇 명이냐? 7,800명입니다. 이 정도면 0.01%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얼마를 갖고 있냐? 1,204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 이상이 한 2만 8천 명, 이제 금융자산은 498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0.01% 되는 그 8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40만 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 절반인 1,204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의 2배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만 8천 명은 우리나라 1년 GDP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금융자산만 계산한 겁니다. 이분들의 총 자산 중에서는 그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6%밖에 안 돼요. 그럼 또 뭐 가지고 있냐? 뭐 따질 게 있습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산이 59%입니다. 이건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봤대요. 요즘 그럼 한국에서 부자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 대답이 한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한 5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은 한 30억. 그리고 이제 뭐 곧바로 쓸 수 있는 이제 현금 이런 거 뭐 한 20억. 요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백만장자다. 그 다음에 뭐 좀 지나니까 억만장자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100억만장자 정도 돼야 한국에서 이제 부자 소리 듣고 부자 행세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2018년도에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게 있는데요. 10억 주면 너 1년 동안 감옥 갈래?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억 주면 감옥 간다. 이렇게 대답한 대학생들이 51%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감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저는 옛날에 데모해갖고 감옥을 갔지만
요즘 종부세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이제 22일 날 올해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날라가고 12월 15일까지 그걸 이제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종부세 폭탄이다. 세금이 무슨 벌금이냐. 어? 집 한 채 어렵게 샀는데 그게 무슨 죄인이냐. 뭐 이러면서 조중동 이런 데서 연일 막 국민의힘 막 계속 지저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주택 많이 가지신 그 다주택자님들. 예. 아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아, 차액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세금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종부세가 아무리 많아도, 집값에서 이렇게 남긴 거, 그 장사 잘 하신 거,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남겨 드시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건지, 저 부자님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 난리냐 했더니 76만 명이에요. 이 76만 명 종부세 내는 사람은 1.7%잖아요. 1.7%면 우리나라 떼부자들이에요. 아, 세금 좀 내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1주택자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애써 이제 그 똘똘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제 뭐 자기는 파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집에서 살 건데 다른 수익도 없으면 이제 빚내서 종부세 낼 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쫙 이제 돌고 있습니다. 예. 뭐 딱 이렇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로 올려줬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얼마예요? 원래 9억 하다가 12억으로 올려줬잖아요. 그걸 이제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종부세 내야 된다는 건데, 아, 15억짜리 사시면 내시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도에 보면요. 그 노원구 창동의 그 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성동구의 B 무슨 아파트,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물레동의 뭐 지하 아파트. 이런 데는 이번에 종부세에서 면제됐어요. 공시지가 기준을 올려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1주택차라 할지라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데, 이런 데는 좀 내실 생각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차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내 집 마련, 그 똘똘한 집 한 채, 요 1주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종부세는 어떻게 매깁니까? 인적과세잖아요. 개인당 매깁니다. 사람한테 매기는 거예요. 세대별 과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세대별로, 그럼 4인 가족, 3인 가족, 그러면 전체 집이 몇 채냐? 이래 갖고 이제 매기니까, 이제 그 종부세를 다주택이 있으면 그대로 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다주택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니까 그것을 가족들한테 집을 나눠줘 버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분산을 시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서류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세대별로 묶어야 된다. 이래서 국회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못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식들한테 일찌감치 증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해서 자기 다주택 중에 하나 사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세금은 부모가 갚아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한테 나눠주고 자식한테 상속하고 이게 다 뭐예요? 차명주택이고 불법 상속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제 1주택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내게 한다.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지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장 1주택자가 많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그 내 집 마련하는데 20, 30대에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거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요즘은 그 20, 30대가 3040이 연끌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다주택자한테 상속받은 그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씩 갖고 나 집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나도 집 사야지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타고 막 경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점세가 오르니까 또 집 사야지 이러면서 전부 이제 막 집을 사려고 이렇게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집에 살려는 진짜 1주택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1주택이라는 개념이 교란이 되고 있는 그 주범들의 실체는 누구냐? 그 다주택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5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층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한테는 이제 40% 공제를 해주고 이번에 그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좀 많이 내야 합니다. 그 부자한테 그 세금 좀 매기자고 하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전체 이제 예상 세수를 보면 이제 1주택자는 뭐 다 합쳐봐야 이제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다주택자는 5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파트 올려갖고 차익 챙기신 거 그거 생각하면 뭐 이 정도 내는 거는 그 맞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은 좀 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이 다주택자는 어떻게 내야 하냐?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공정 그 가액 비율도 오르고, 세율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도 많이 오르겠죠. 예. 이 공시지가는 이제 현실화해서 이제 그 시세와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고, 이제 공정 가액 비율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90%, 95%, 100%까지 간다는 그런 추세고, 이제 세율도 올리니까 이제 세금이 이제 오른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율도 지금 이제 최고 세율이 이제 3.2%에서 이제 6%까지 이제 오르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KBS인가 어디 이렇게 보도해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나오냐? 그 반포하고 그 상도동에 아파트 두 채 가지신 분, 그분 같은 경우 이제 2020년에 그 2,120만 원 정도 이제 종부세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얼마 내냐? 6,100만 원, 6,139만 원 이렇게 이제 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한 189%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실에 한 채, 이제 왕십리에 또 한 채, 이래갖고 이제 두 채 가지신 분. 그 작년에 이제 1,870만 원 정도 종부세 냈는데 올해는 이제 얼마 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5,589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190 뭐 8% 뛰었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예. 결국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해서 집값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익을 챙겼으면 세금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평하게 쓰자. 서민들 살리는 데 쓰자. 지방 살리는 데 쓰자. 이런 취지로 종부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다음에 공평과세를 해서 이렇게 지방 살리는 데 쓰고, 이런 취지로 이제 종부세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갔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그 정도는 내야 된다. 이게 무슨 틀린 얘기냐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종부세 안 내려고 애들한테 상속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기업으로 가요. 부동산 대출, 전세 대출 다 막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법인 만들어가지고 기업 대출 받아요. 지금요, 기업 대출, 이게 기업 부채가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업은 안 하고 그 기업의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다 빠져나가시면서 그거 안 내려고 이 세금 제도 자체를 막 흔들어대고. 윤석열 후보 요즘 뭐라 그래요? 응? 자기는 집권하면 종합부동산세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한테 자기 찍어라. 그거 없애줄 테니까 세금 막아줄게.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표를 표시면 이제 막 흔들어 댑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그 중복과세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과세다. 그래서 이걸 합쳐버리겠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완전히 자기가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국민들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에 냅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면 지방에서 다 쓰는 거잖아요. 그게 재산세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어디다 씁니까? 지방에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서울에 사는 것만 해도 하나의 계급이에요. 예. 아까 그 금융자산, 그 부자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40만 명 중에서 45.5%가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에 돌려줘야죠. 서울에 사는 것 때문에 혜택 본 거 아닙니까? 지방이 다 희생해서 그걸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뭐라는 거예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합치자는 거잖아요. 그럼 뭐 지방 발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식한 건지 알면서도 지방은 난 모르겠다. 표가 중요하다. 이러는 건지. 이런 대선 후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이걸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말을 내지르고. 지금 그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도로 다주택자들한테 날개를 달아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겨우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하고 종부세로 틀어막고 되지도 않는 주택 공급 막 짓는다고 막 생쇼를 하면서 겨우 집값을 이제 안정세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부세 다시 딱 풀어줘 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 이제 집값도 못 잡아요.
그러면은 집값 올라가면 좋지.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는데요? 미국처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져가지고 금융공황 왔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터져가지고 막 잃어버린 30년 가듯이 우리도 장기 불황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이미 벌써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장 펴없겠다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든 이런 거를 그 대통령 후보가 할 짓은 아닌 거죠. 지금 그 미국 보세요. 그 한심하다는 미국도 부자 증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체제가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한테 오히려 세금을 매기겠다. 빅테크 독점 그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겨우 부자들한테 세금 좀 걷어가지고 불평등 좀 완화시키자 하는 거를 없애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약이라는 말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먹힌다는 겁니다. 먹혀요. 그럼 왜 먹히겠습니까? 자산가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탐욕의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전부 탐욕의 공범자로 전부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입니다. 고려 때는 불교 세력이 지배계급이니까 불교가 지배사상이에요. 조선 때는 유교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 미국 숭배사상, 시장 숭배사상, 부동산 숭배사상, 그 다음에 금융 숭배사상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왜 그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면 딱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의 주인은 누군데요? 아까 그 1%잖아요. 부동산 자산가, 금융 자산가, 그 사람들이 시장으로 딱 가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장 독재라고 하잖아요. 얘들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독재자들, 시장의 주인들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죠. 그럼 결국 뭐예요? 문재인 정권은 이 시장이 주도하는, 자산가들이 주도하는 탐욕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완전히 탐욕의 광풍지대, 카지노판 아닙니까? 이걸 좀 잘해갖고 잡아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마음 놓고 이 판에서 게임의 법칙을 지들끼리 만들고 서민들을 여기에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비판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판의식도 없어요. 하도 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에 한 판 낄 수 없을까? 이러면서 다시 의결해가지고 게임에 가잖아요. 전부 여기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가지고 한 표라도 얻어가지고 완전히 탐욕의 광풍지대로 대한민국을 끌려고 가는 이런 짓들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도착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아주 더러운 광풍이 불 겁니다. 바로 그 집값 올린 이 주범들이 종부세를 무력화하려고 왕왕 또 지저대겠죠. 뭡니까? 이 종부세를 폐기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1% 부자들의 마지막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 앞에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 곧 부동산 정책의 실패, 즉 탐욕과 전쟁에서 실패. 이 얘기는 본질이 뭡니까? 공공의 힘으로 시장을 개혁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길은 실패했다고 멈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어도 이 시장의 탐욕을 잡아야 노동자, 민중,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히 시장의 노예, 돈의 노예로, 금융의 노예로, 부동산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이게 서민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두가 이 탐욕에 올라타 있는 이 피비린내 나는 그 시장의 이 정글, 여기서 불타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노동자 민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표심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공의 힘을 가지고 시장이라는 괴물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로 이 판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세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직접 정치, 여러분의 항쟁과 투쟁만이 이 광풍, 탐욕을 잡을 수 있습니다.